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오늘 월간 이장섭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장섭입니다. 오늘 완전히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가을 그러네요. 바람을 몰고 오셨는데. 가을 바람을 몰고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아주 저 힘들었어요. 우리 손석희 아나운서가 어느 DJ 프로그램을 아주 한정된 시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올여름을 사나운 여름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모로 날씨 그 자체도 사나웠고 뭐 우리네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함축적인 표현을 했던데 정말 사나운 여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그 의원님도 추석 연휴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어떻게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고 그 민심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예, 저 개인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네. 그 민심 청취도 했느냐. 이게 이제 저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늘 명절 지나면 여러 언론인들로부터 맞아요. 민심 청취 잘 하셨느냐, 민심은 어땠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부터는 민심 청취를 어떻게 들을 건가에 대한 이 연휴 기간에 그런 또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무감 없이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욕, 비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어렵다. 우리 국민들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느낌들을 제가 명절 연휴 이렇게 다녀본 곳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뭐 연휴 동안 아프면 안 되고 또 응급실 가면 안 되니까 또 그 가족들 이렇게 보니까 또 경제가 어렵긴 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만은 정말 못한 그렇고 또 뜨겁고 막 이래서 정말 그 손석희 씨 말대로 사나운 여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또 추석 연휴에도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뭐 22대 총선 기간 동안에 5선의 김영선 전 의원을 뭐 출마를 뭐에 관여했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보도돼가지고 계속 이제 한참 뜨거웠었습니다. 거기에 또 명태균 씨란 분도 나타나고 뭐 했는데 뭐 의원님 혹시 명태균 씨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꽤 많구나. 그래서 그 누군가는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태균 게이트라기보다는 명태균 뉴 게이트 이러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 권력 주변에서 항상 그렇죠. 어느 시절에나 기생하고 있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자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유독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천공 뭐 포함해서 등등 많은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권력을 누군가 특정인이 혹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서의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쪽으로 힘들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갖고 있다 없다와 관계없이 저 사람이 권력자야 이러면 실제로 그쪽으로 모든 정보들이 좀 쏠리고 그러면 그 정보가 재생산돼서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명태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축에도 좀 못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랑 연결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권력이라는 건, 통치 행위라는 것들은 사실은 공식적인 이 또 통치 시스템
정부를 포함해서 네. 공식적인 절차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돼야만 그래야만 어떤 문제도 없고 이런 소위 정치 브로커들의 영역들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런 어떤 사적인 통로, 루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즐겨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뭐 이 명태균 같은 경우는 충성심도 없죠. 보면 그 칠불사인가요? 이제 이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김영선 또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또 한 건 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는 자기와 가장 친하다고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를 배반하는 행위거든요. 명태균 그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저급하고 뭐 속된 말로는 이게 양아치류의 어떤 정치 브로커 아니겠는가. 그래서 크게 볼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크게 볼 일은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는 부분들 이 윤석열 정권 주변에 내지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많은 이런 상황들 국민들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내지는 더 나아가면 국정을 농단하는 형태의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분의 공식적 신분이라는 것은 민간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간인 국정에 개입하는데 이것들이 도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들이 이후에도 꽤 벌어지고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보다도 명태균류의 이 사람들이 이후에도 많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보니까 또 뭐 어떤 조사는 30%가 됐다고 하고 근데 뭐 20%나 30%나 그런데 대통령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뭐 낮아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글쎄요, 이게 그 대통령 지지율의 20%라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 뭡니까 취약 연령 5세 뭐 이런 주장을 느닷없이 했지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 참 이 뜬금없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했었고 그 소위 바이든 날리면 뭐 이 비속어 논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20%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개념일 수 있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20%는 그런 어떤 실수와 무능, 독주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불신임적 경고다. 저는 그렇게 봐서 훨씬 더 심각한 현상이다라고 보여지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야권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헌법을 위반하고 어떤 탄핵 사유가 나타났을 때 이것들을 방어해줄 내지는 뭐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적 층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고 더 떨어지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정체적으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이제 숫자의 의미로서는 없다. 뭐 이런 경우에 그 주체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뭐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 포함해서 정권의 주체들이 하는 얘기는 뭐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여론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한 40%에서 30% 후반을 왔다 갔다 할 때 이야기죠. 정책이라는 것들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거니까 그때 하는 얘기지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그 얘기 자체도 정말
우스운 이야기일 테고 정말 이후 아직도 뭐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어떻게 해나갈까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은 어떨까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지지율에 뭐 오르락내리락을 떠나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이해관계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어떤 손해랄까요, 피해를 입는 것일 테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장기적 정책들, 거시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더 큰 걱정일 수 있죠. 그거는 뭐 단기간 내에 해결 안 되고 향후 대한민국의 5년, 10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또 야당 대표 관련된 말씀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구형량이 뭐 세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쭉 있고 어쨌든 선고는 11월 15일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형 구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던가요? 구형량이 사실 세죠. 이게 법정 이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있고 이것들의 최고 형량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이제 법정 최고 2년인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비해서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내가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상당히 좀 관대한 측면도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검찰로서는 포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향후 이 결정할 수 있는 재판부의 어떤 압박을 주는 측면도 있겠죠. 2년씩 구형을 했는데 2년씩 때려놨는데 이거를 뭐 벌금형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경계란 말이죠. 그렇죠.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모든 그 비선거권도 박탈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2년씩 해놔버리면 벌금형으로 낮추기가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들이어야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한 5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놓으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뭐 1심에서 조금 한 200만 원, 뭐 2심에 이렇게 깎여질 수는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했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설사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몇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을 테니 이제 그 부분까지 고려한, 이건 버리더라도 뭐 이런 고려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검찰이 정말 어떤 법적인 어떤 뭐 우리 검찰이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지만 법적 기준보다는 정치적 기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측면들이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듯이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 이게 정말 백시장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약간 왜곡한다거나 미화한다거나 이랬을 때에 이게 어떤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강하게 검찰이 판단했다 싶어서 이건 사법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억누르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5가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된 것도 있고 끝나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일반 국민이나 민주당 사람들도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게 이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도대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 될 거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권을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걸까? 아니면 계속 가게 되는 걸까? 뭐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2번째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현실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파장을 뭐 예단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예, 피선거권이라든지 모든 정치 행위가 제한되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일단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것들이고 또 나머지 재판들은 뭐 유증교사 같은 경우 근거 이상의 어떤 죄를 받아야 될 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아까 했듯이 법리적 해석, 법리적 판단을 주요 어떤 그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야 이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 행위 자체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위법한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고 어떤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지는 당사자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한 기소라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뭐 어떤 판결이 나와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는 향후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서 좀 전국의 흐름들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 관련된 재판들이 좀 오래 걸릴까요? 대법원까지 아니면은 뭐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되기 전에 다 뭐 일부라도 끝나는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통상 선거법 위반 재판 같은 경우는 네. 법원도 뭐 꼭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6개월 내에 끝낸다. 예. 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 벌써 2년이 걸린 거예요. 예, 이제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다툼도 있고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지금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이게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는 것들이 내 머릿속을 해부해서 내 세포에서 저 사람의 기억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뭡니까 밝혀내지 않는 이상은 같이 있어도 같은 장소에 같은 날 같이 있어도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근거, 직접적 근거로 작용하기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심 구형이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꽤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릴 테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법 절차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번 지켜보죠. 이거 뭐 법원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법정 출석할 때요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청주 홍덕의 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그 뭐라 그러지 배웅한다고 그래야 되나 거기 기자들 질문을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할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현희 그 의원이 뭐 찐명이라더니 진짠가 봐요. 뭐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대표가 어디 법정 가고 그럴 때 이렇게 배석하고 배웅하고 이런 데 있는 것 정치적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그 어깨 싸움이 치열하다. 예, 뭐 특정 어떤 그 수단 좋은 의원들은 저 발치에 있다가도 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어느새 그 그렇죠. 유력 정치인 옆에 서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이현희 의원이 그런 옆에 있는 장면이 찍히긴 네. 했겠지만 네. 뭐 그게 이현희 의원이 아니라 누구 다른 의원이어도 뭐 그렇게 또 찍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도 그날 잘 그 옆에 서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그 진명 친명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지난 선거 때 뭐 그 중요한 관건이었고 예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의정 활동 내지는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당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속에서 그런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텔레비전에 계속 뉴스에 옆에 예, 나오니까 그 아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청주 민주당 초소년 4명인데 그분만 딱 서 있으니까 진짜 가까운 건가? 뭐 요러한 이제 생각을 갖겠죠.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네. 개인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정치적 뭐 성향 계보 이런 걸 떠나서 사석에서 니니나니 할 수 있는 사이는 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현 의원 축구도 잘하시나 보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 올렸는데 공 차는 거는 사진이 없고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부는 그거 갑자기 하면 힘들죠. 그 다칠 수가 있죠. 제가 현역 때 이제 그 한일 의원 연맹이 이제 전통적으로 축구 대회를 합니다. 이게 매년. 네. 이게 갑자기 이제 의원들에서 축구 잘할 만한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그 국회 운동장에서 하루 정도 연습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3명인가 국회의원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 날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니까. 뭐 나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실제 몸이 안 따라가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우리 통일하지 말자. 각자 그냥 잘 살고 뭐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좀 뜬금없다라고, 뭐 요새 말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뭐 이런 제가 보기에 학술적으로 그런 주장을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학자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면밀하게 냉철하게 현재를 짚어보면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정치인이 그런 발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 어떤 국민적 일반 정서도 있겠고 사실은 이제 두 개의 국가로 분류하려면 우리는 이제 뭐 헌법부터 다 고쳐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그동안의 어떤 대북 내지는 남북 관계의 기조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정치인이 이거를 뜬금없이 발표를 그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실제로 뭐 현실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거는 무슨 의도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 없겠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좀 의문이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남북관계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왠지 좀 섣불러 보이고 어설퍼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생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종북, 북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충북, 북한에 충성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충북이라고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니 충북 도민들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민주당이 성명서 내고 난리 났습니다. 좀 이게 정치인들이 말하고 특히 글 쓰고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종북, 충북 좀 이렇게 그렇게 정치적 해석을 할 것이고 정치적 덧씌우기를 할 것이고 또 뭐 이념 논쟁 내지는 색깔 칠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을 뻔히 아는 그 정도의 어떤
정치 경험이 있는 임종석 실장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말 학자적인 시각에서 아주 정치적인 색채 없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채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여튼 뭐 충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네, 그야말로 좀 웃음을 짓고, 또 우리 충북은 또 충북민주당에서 그랬다고요? 예. 네, 저는 이제 못 들었는데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뭐 5살짜리 말장난이냐 뭐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던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간 이장섭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